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울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렸다. 그는 나 없이 못 산다고,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매달렸다. 잠깐 동안, 정말로 잠깐 동안 나는 그 말을 믿을 뻔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거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마치 집 전체가 우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베란다 쪽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스탠드 조명에서 새어나온 노란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나는 현관문 옆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다. 손에 힘을 너무 줘서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소파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지민아, 제발 그러지 마.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속눈썹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매달려 있었다. 잠깐만 생각 좀 하자. 우리 진짜 이대로 끝낼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건 한마디뿐이었다. 나 힘들어, 현우야. 더는 못하겠어.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숨소리가 그대로 느껴졌다. 알코올과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예전엔 좋아하던 향이었는데 지금은 코끝이 시렸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바뀔게. 진짜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말은 너무 익숙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온 약속, 지키지 못할 다짐들. 무슨 수로? 내가 물었다. 뭘 어떻게 바꿀 건데?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덥석 잡았다. 회사도 옮길까 생각 중이야. 야근도 줄일 수 있는 대로. 술자리도 다 끊을게. 전화도 메시지도 다 보여줄게. 그냥 떠나지만 말아줘. 나 너 없으면 진짜 못 산다. 한때는 그런 말이 위로였다. 누군가에게 없으면 못 산다는 존재라는 건 사랑받는 증거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족쇄 같았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어야만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미는 밧줄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조였다. 온기가 전해졌지만 내 마음은 그 온기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했다. 뒤편에 걸린 액자들 사이로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눈, 이미 반쯤 내려간 어깨,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 한때 이 집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 웃고 있었다. 청담도 웨딩홀 앞에서의 우리, 제주도 바람 맞으며 찍었던 사진들, 새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배달치킨에 환하게 웃던 모습들. 그런데 지금 거울처럼 비친 내 얼굴은 그 어느 사진 속에 나와도 닮지 않았다. 현우야,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빼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너무 오래 버틴 것 같아. 나는 이제 더는 여기서 나 자신을 못 찾겠어. 그가 피식 웃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힘들면 같이 고쳐나가면 되지. 싸우고 붙어보고 또 싸우고 그게 견훈 아니야? 우리 그거 다 해봤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싸우고 참아도고 또 싸우고. 근데 갈수록 더 나빠졌어. 나는 계속 무너지고 넌 계속 모른 척했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그냥 짐 싸서 나가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쉽게? 이게 뭐가 쉬워.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 수없이 밤을 지새웠다. 의심과 죄책감, 분노와 미련 사이에서 몇 번이나 갈팡질팡했다. 그런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건 오직 그의 감정뿐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는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고 콧소리가 섞였다. 나 진짜야.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걔까지. 그의 말이 흐려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었다. 그래서 정확히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다만 들렸다. 나, 그녀까지 잃으면 안 되는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 한국어에서는 굳이 그녀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내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생각해봤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아주 깊고 오래된 의심이 그 한 단어 때문에 확실한 형태를 갖추는 것 같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질문을 듣지 못한 척했다.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흐느뜨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쥐었다. 손바닥에까지 맥박이 느껴졌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그가 벌떡 일어나 내 팔을 붙들었다. 가지마, 제발. 우리 다시 해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현우야, 나는 팔을 빼내며 작게 웃었다.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마지막을 썼어. 문을 열자 복도의 공기가 훅 들어왔다. 겨울 끝 무렵의 서울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뒤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민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을 떼며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잘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히 버텼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눈물이 조금 고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눈물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건 그의 말이었다. 나 그녀까지 잃으면 안 되는데. 그녀가 누구든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가 울고 있던 이유가 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효자동에서 서촌, 강북에서 강남까지 함께 운전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폰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하나. 제발 가지마. 우리 얘기 더 하자. 나는 아무 말도 쓰지 않고 폰을 조용히 뒷좌석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차를 몰았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강대교를 건너는 동안 서울 야경이 양쪽으로 펼쳐졌다. 강물 위로 빛들이 흔들렸고 다리 위에는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저 빛들 중 어느 하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라디오를 켰다가 금방 꺼버렸다. 음악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대신 차 안에는 내 숨소리와 타이어가 도로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가득 찼다. 그녀, 집을 떠나오는 내내 그 단어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았다. 처음에는 그저 의심이었다. 나중에는 거의 확신이 되었다. 그의 눈물은, 그의 떨리는 손은, 그의 매달림은 정말 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숨겨온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 그 답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아주 차갑고 또렷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우리의 사랑이 이랬던 건 아니다. 한때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나를 웃게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 동기 모임에서였다. 사람 많은 술집 구석자리, 노래방에서 돌아온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는 와중에도 그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나보다 한 살 많았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농담 하나 던질 때마다 주변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그와 있을 때는 경계심이 풀렸다. 우리는 학교 근처 포장마차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셨다. 새우튀김을 사이에 두고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지민 씨는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그런 질문을 사랑의 전조처럼 느끼곤 했다. 글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제가 자신 있는데.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 한켠을 이상하게 건드렸다. 그 후로 우리는 빨리 가까워졌다. 새벽 2시까지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한강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늘 말했다. 나는 네 옆에서 늙어가고 싶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게없는 약속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몰랐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그는 꽤 성실해 보였다. 양가 상견례, 청첩장 디자인, 웨딩홀 계약까지 지루하고 복잡한 일들을 같이 해나갔다. 식이 끝난 뒤 청담동 웨딩홀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나 진짜 잘할게.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결혼 초반 몇 년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둘이 같이 벌면서 조금씩 넓혀갔다. 주말이면 코엑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맛집 블로그를 뒤지며 식당을 찾아다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같이 먹고 드라마를 보다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잠든 날도 많았다.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가 나를 달아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다. 회사에서 진급을 준비해야 해서, 팀장이 예민해져서, 프로젝트가 터져서. 야근이 늘었고 회식이 잦아졌다. 새벽 1시, 2시 넘어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집에 와서도 폰을 붙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카톡도 잘 안 보더니 이젠 내 앞에서도 계속 푸시 알림이 뜨고 그때마다 미세하게 올라가는 그의 입꼬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응? 아니, 그냥 팀 단톡방. 팀 단톡이 이렇게 재밌어? 내 말에는 농담처럼 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은 진지했다. 그는 그제야 폰 화면을 꺼버리며 말했다. 괜히 의심하지 마. 나 진짜 바빠서 그래.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바빴다. 회사에서도, 폰에서도, 집 밖에서도. 다만 나에게는 점점 덜 바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식탁에서 회사 얘기를 늘어놓고 있을 때였다. 새로운 팀장 이야기를 하며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얼굴이 아니라 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현우야, 듣고 있어? 그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어? 그럼 팀장이 좀 별로라는 거잖아. 내가 팀장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는 어색하게 웃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 할 말 있으면 먼저 말해달라니까. 나도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 말에 또 이해해버린 건 그때의 나였다.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지.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명하며 점점 사라지는 그의 시선과 관심을 애써 합리화했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폰에 비밀번호를 걸었다. 요즘 이상한 문자도 많이 와서 해킹당할까봐. 외출할 때면 폰을 꼭 챙겼다. 예전에는 집에 두고 나가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조차 폰을 들고 갔다.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물소리 사이로 진동이 울리면 손을 쑥 내밀어 화면을 확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대놓고 묻지 못했다. 뭐 숨기는 거 있어? 하고 묻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부엌 식탁 위에 그의 폰이 엎어져 있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샤워 중인 게 분명했다. 그때 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더니 카카오톡 알림창이 잠깐 떠올랐다. 어젯밤 생각나서 잠이 안 와. 나는 그 한 줄을 읽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발밑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이름은 보였다. 낯선 여자 이름이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예전 친구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도무지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 어젯밤 생각나서 잠이 안 와. 나는 폰에 손을 대지 못했다. 더 스크롤을 내리면 더 많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 두려웠다. 그 진실이 내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는 삽처럼 느껴졌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샤워기 거치대에 걸리는 소리, 수건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허겁지겁 빨래를 개는 척 다시 손을 움직였다. 잠시 후 그는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두억으로 나왔다. 뭐 해? 그냥 빨래. 그는 식탁 위에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방 다시 부드러워졌다. 오늘도 고생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옆을 스쳐 지나쳤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침대 위에서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메시지가 계속 재생됐다. 어젯밤, 잠이 안 와. 그의 회사 회식이 있었던 날들, 술집에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 저녁들, 택시 안 잡혀서 늦었어라며 집에 들어온 새벽들,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잘 가려지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결심했다. 더는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그는 또 늦는다고 했다. 팀장이 갑자기 미팅 잡아서 아마 11시는 돼야 끝날. 어디서 미팅하는데? 내 질문에 그의 눈이 살짝 흔들졌다. 회사 근처 카페, 강남역 쪽. 그래? 무슨 카페? 그는 순간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가 금방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나 진짜 피곤하니까 제발 이런 거로 싸우지 말자. 그 말에서 싸움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익숙한 패턴이 어게인.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집을 나간 뒤에 코트를 걸치고 나섰다.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로 향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강남대로에는 차와 사람이 넘쳐났다. 그가 말한 강남역 주변 카페들을 떠올리며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회사 근처에 있지도 않았다. 강남역 근처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 분위기 좋은 와인바 앞에 그가 서 있었다.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코트를 걸친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오늘은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그 순간 카톡 메시지에 어젯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상상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용기도 그럴 에너지도 없었다. 대신 골목 끝까지 걸어가 작은 편의점 앞에 앉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앞은 침침했다. 어젯밤 생각나서 잠이 안 와. 오빠 오늘도 와줄 거지? 그런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서 줄줄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픔을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려서였는지 아니면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와의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거실 천장을 바라봤다. 종종 전구빛이 살짝 깜빡이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저렇게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이 결혼을 구하려고 나를 계속 갈아넣는 일은 그만하겠다고. 며칠 후 나는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다. 바로 그날 밤 그의 눈물과 함께 그리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녀라는 한마디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었다. 집을 떠난 날 한강을 건너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나 없이는 못 살까? 아니면 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새로 구한 원룸은 성수동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낡은 빌라지만 창문이 넓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다. 이삿짐을 풀며 나는 그동안 결혼 생활을 위해 모아두었던 온갖 장식품들을 거의 다 버렸다. 신혼 때 맞춘 커플 머그컵, 우리가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들,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산 조그마한 유리병까지. 그중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그대로 넣어버리고 일부는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에 밀어넣었다. 언젠가 마음이 덜 아파질 때 다시 꺼내볼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밤이 되면 더욱. 불을 다 끄고 누워있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윗집에서 나는 발소리까지 다 들렸다. 예전에는 옆에서 들리던 그의 숨소리가 이제는 없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 공백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인지 귀가 자꾸 무언가를 찾았다.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숨소리를 그리워해야 하지? 그 숨소리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끼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씩 편해졌다. 그는 계속 연락했다. 전화, 카톡, 문자, 하루에도 몇 번씩. 처음 며칠은 내가 낫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길어졌다. 지민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술 끊었어. 진짜야. 사진 보내줄까? 너 없는 집 너무 썰렁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무심코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이런 카톡이 와 있었다.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나 너 아니면 안 돼. 그 말에 미묘한 데자부를 느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 없으면 못 살아. 그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도 남겼다. 지민아, 나 진짜 요즘 정신줄 놓고 살고 있어. 회사에서도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야. 너 떠나고 나서야 내가 뭘 잃은 건지 알겠더라. 제발 돌아와줘. 그 음성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목소리만 들으면 진심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심과 두려움은 때로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벽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그날 밤 주차장에서 읽었던 문자가 떠올랐다. 왔어? 오늘은 안 와? 그녀의 메시지, 그녀의 존재.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그날 밤 나에게 왔어? 라고 보냈던 그 번호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적었다. 누구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잠깐 동안 전송 취소를 누를까 수십 번이나 생각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다. 혹시 아내분이세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뭐라고 답하기 전에 또 한 줄이 도착했다.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던 건 아닌데. 나는 단호하게 쳤다. 알고 만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만난 거예요? 잠시 정적, 그리고 그녀의 답. 처음에는 몰랐어요. 오빠가 결혼한 지 오래됐고 관계도 거의 끝났다고 했어요. 같이 사는데도 마음은 이미 떠났다고. 오빠, 그 단어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결혼한 건 알게 된 뒤에는요? 내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답장이 좀 늦었다. 그때는 믿고 싶었어요. 진짜 끝난 사이라고. 아내분이랑은 거의 대화도 안 하고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 사는 기분이라고. 나한테만 솔직할 수 있다면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 웃었다. 물론 하나도 웃기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 말, 나한테도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적었다. 나한테는 회사가 뭐가 힘든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한 줄. 정말 미안해요. 흥미로웠다. 정말로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화면 너머에서도 느껴졌다. 이게 더 기분 나빴다. 만약 그녀가 뻔뻔하게 나왔다면 차라리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만나자고 하면 나올 거예요? 나는 어느새 그렇게 묻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답. 네, 말해주세요. 어디로 가면 될지. 우리는 주말 낮 을지로 골목 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 적당히 붐비는 장소. 혹시라도 감정이 격해져도 사람들 틈에서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준비를 했다. 심지어 메이크업도 꼼꼼히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적어도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그렇게 다짐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다. 혹시 지민 씨세요?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지극히 평범하지도 않았다. 그냥 누가 봐도 어느 회사에서든 있을 법한 눈웃음이 예쁜 여자였다. 긴 머리를 낮게 묶고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앉아요. 내가 먼저 의자를 가리켰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메뉴판을 들고 있는 척했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괜히 만지작거렸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알면서 계속 만난 거예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눌러 담아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는 네. 그럼 왜 계속 만났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잘못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집에 가기도 싫고 숨 막힌다고. 나는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누군가의 숨쉴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숨쉴 공간. 내가 얼마 전까지 그에게 해주려던 역할과 똑같은 말이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집에 숨쉴 공간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이 나한테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만 좋은 사람 하느라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집에 오면 너 때문에 겨우 숨쉬고 산다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만 내 편이다. 너랑 있을 때만 숨쉬는 것 같다. 이런 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 와요. 아내분이 집 나간 지 한 달 넘었는데 본인은 완전 망가졌다고 밤마다 울면서 카톡 보내요. 울어요. 내가 되묻자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네, 저한테도 울어요. 아내분 생각하면 죄책감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저를 붙잡아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현우가 내 얘기도 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민 씨가 원래 되게 따뜻했는데 요즘은 아무 관심도 안 준다고.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욕을 할 수도 있었고 비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다가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바보는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바보는 우리 둘 다예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우리 둘에게 반대로 같은 말을 했겠죠. 나한테는 네가 숨쉴 공간이라고, 너한테는 내가 숨쉴 공간이라고.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아내분이 집 나갔다는 얘기 듣고도 이상하게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나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잘해줘야 한다고, 더 버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걸.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창밖으로 을지로 골목의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어디선가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도시 어디에선가 오늘도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연락 다 끊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차단했어요. 번호도 바꿀 거고요. 더 이상 변명도 눈물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날 카페를 나오며 우리는 따로 인사도 크게 나누지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숙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같은 사람 때문에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의 길은 각자의 몫이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나를 찾아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무의미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끝까지 쫓아가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무슨 배송이 온 줄 알았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젖은 머리, 초췌한 눈빛. 문 좀 열어줘. 얘기만 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어색했다. 장미꽃이라도 쥐고 있었으면 클리셰에 기대어 마음 편히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잘 지냈어? 그가 서툴게 물었다. 그냥.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이며 나는 일부러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원룸을 한번 쓱 훑어봤다. 생각보다 괜찮네. 겉도는 말.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딱 좋아. 혼자 사는 거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거짓말 옆에서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직도 그 얘기야? 지민아, 나 그 사람한테 이미 다 얘기했고. 그래, 들었어. 내가 그를 끊었다. 네가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그는 멈칫했다.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관심도 없고 같은 집에 있는데도 혼자 사는 느낌이라고 했대. 나는 웃었다. 익숙한 말이야. 예전에 나한테도 비슷하게 말했거든. 회사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숨 막힌다고. 집에 와서야 겨우 숨 쉰다고. 지민아, 그 사람 말 믿지 마. 걔는 원래 그런 애라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재밌네. 너 바람핀 상대를 욕하는 거야? 그 사람 적어도 한 가지는 솔직했어. 너도 울었다고 하더라. 나 얘기하면서.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문이 막힌 사람의 얼굴이었다. 너 나 떠난 날 왜 울었는지 기억나? 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연하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네가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울었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정말 그랬을까? 나는 한 발자국 다가섰다. 나를 잃을까봐 울었어? 아니면 이제부터 너의 거짓말들이 드러날까봐, 네가 쌓아온 이미지들이 깨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울었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둘 다일 수도 있잖아. 억지로 짜낸 대답 같았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내 자존심까지 짓밟지는 않았겠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사랑을 너무 가볍게 하는 거고.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 진짜 둘 다 잃은 거야? 그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사실 네가 잃은 건 우리 둘만이 아니야. 그럼 또 뭐? 그가 비웃듯 물었다. 너 자신. 나는 그를 향해 한 손을 들어 보였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또 그 여자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누굴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문 쪽을 가리켰다. 돌아가. 지민아, 현우야.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울어도 돼. 죄책감도 느껴도 돼. 근데 그걸로 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그는 다시 한번 입술을 떨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보였다. 그 눈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가 떠난 뒤 원룸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허전함보다는 묘한 평온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갔다. 월급날이 돌아오고 계절이 한번 바뀌고 길가 벚꽃이 피었다가 져버리는 동안 나는 조금씩 예전의 나를 되찾아갔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서류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고 퇴근길에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버스를 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되찾았다. 가끔은 여전히 생각났다. 그가 울던 얼굴,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 한강 다리 위에서 나눴던 대화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칼날이 아니라 이미 녹아버린 얼음 조각처럼 느껴졌다. 차갑긴 해도 더는 나를 찌르지 않았다. 어느 초봄 토요일, 나는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채소 코너에서 팔을 고르고 있는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지민아? 몸이 본능적으로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가 있었다. 현우.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 까끌하게 자란 턱수염, 손에는 우유와 계란이 들려 있었다. 몇 초 동안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다.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잘 지냈어? 그가 먼저 물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너는? 그냥 그럭저럭. 그는 머리를 긁적였다. 요즘 어디서 지내? 여기 근처. 나는 대충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진짜 미안해. 그 말을 듣자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그저 마침내 이 말이 나왔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괜찮아. 그는 의아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다고?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한테 용서받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내 인생을 다 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이젠 상관없어.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너 많이 달라졌다. 좋게 생각해. 나는 웃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잘 지내. 내가 먼저 말을 끝냈다. 응, 지민아.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이제야 행복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장바구니를 든 채 계산대로 걸어갔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를 다시 봤는데도 가슴이 저리거나 숨이 막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다시 보고 이제는 웃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살짝 실내로 들어왔다. 나는 창틀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전에 나는 그의 눈물에 모든 의미를 부여했다. 울음은 사랑이라고 믿었다. 많이 울수록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했다. 이제는 안다. 눈물이 항상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걸. 어떤 눈물은 진짜로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서 흘리는 것이고 어떤 눈물은 들켜버린 자기 모습을 감당하지 못해 흘리는 것이다. 그의 눈물은 후자였다. 나는 방 안으로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남겨두고 싶어서였다. 펜을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가 결국 이렇게 적었다. 가장 크게 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픈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흘리는 비명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마디를 더 붙였다. 나는 이제 그 눈물에 속이지 않겠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을 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 마치 마침내 나에게 속해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온전히 내 손으로 되찾은 느낌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사랑과 또 다른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내 세계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숨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눈물에도 묻히지 않은 온전히 나 자신의 숨소리가.